네, 바로 두 번째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하반기 투자자산 전략 넷플레이션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조재성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조재성 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하반기 투자자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0년 상반기는 아마도 글로벌 금융시장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무역 합의 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2, 3월 중에는 사상 최고치의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책을 쏟아부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가들은 굉장히 혼란한 시간을 보냈었고요. 이런 혼란한 시간들이 지금 현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회복과 함께 상당히 안정되었다는 느낌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을 잘 운용할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부터 올 상반기 간단하게 금융시장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하반기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초에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나타나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2, 3월 중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 과정에서 보통의 경우에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안전자산은 위험자산이 불확실성할 때 상승세를 보였고, 안전자산이 하락할 때는 위험자산이 상승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모든 그 자산들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국 중앙은행, 특히 연준이 지난 2008년에 경험을 되살려서 대규모의 양적 완화와 자산 매입 등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에 반등이 V자 반등까지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런 예상들을 다 물리치고 V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런 금융시장의 반등 속에서 올 상반기 자산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은 2018년에 연준이 4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해지자 2019년도에는 미 연준이 3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자산이 이런 상황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굉장히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연초에 잠깐 위험자산이 랠리를 보이더니 이내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고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2020년 상반기를 결산해 보면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이라고 알려졌던 자산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금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국채, 한국 채권 같은 안전자산이 일시적인 그 하락 이후에 빠르게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그 미국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초강세를 보였다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반기를 결산해 보면 미국 달러와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상반기는 안전자산 위주의 상승세를 보였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금융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무슨 안전자산이냐, 대부분의 위험자산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만약에 나의 입장에서 자산을 관리한다면 포지션을 연초에 제로인 상태에서 유지했다면 그 상승의 기쁨을 만끽했을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상당 부분 위험자산이 있었다면 하락 후에 그냥 본전 정도를 찾은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반기를 결산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2020년 하반기 투자자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의 타이틀로 뎃플레이션을 제시를 했는데요. 2020년 하반기는 저희가 자산시장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뎃와 플레이션입니다. 물론 상수로 작용하는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2020년 하반기에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4, 5월만 하더라도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로 줄어들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나 이런 기대를 했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언론에서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차 웨이브 정도는 아니더라도 글로벌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확산되면서 다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일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도 지금 시장에 투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의 경제 회복이 또는 금융시장 회복이 지속될 것이냐 이런 이슈가 남아 있는데요. 오른쪽 IMF의 최근 경제 전망을 보시면 주요국, 소위 말해서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하게 당초 예상치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회복되고 이것들로 인해 경제 활동이 빠르게 재개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는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미 연준조차도 지금 현재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멘트를 최근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하반기에도 일부 3분기에는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에는 뭐 만만하게 회복은 되겠지만 그 반등의 탄력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에 덧붙여서 다음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데트, 부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경제 위기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위기가 아니라 태풍이라든지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성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도 대부분의 우량한 기업들은 무조건적으로 살려주겠다 뭐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살려주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민간 섹터에서는 지금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민간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상황에서 정부가 부채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완만하게 상환 가능한 정도의 부채를 증가시키겠지만 이번처럼 경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전망하기를 올해 연말에 가면 작년도에 비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부채 토탈 사이즈가 작년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지금도 부채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일반 신흥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다행스럽게도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고민할 것은 플레이션입니다. 이런 부채를 소화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라든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과감한 통화정책과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돈들이 경제활동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실물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으로 쏠리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고 돈들이 이런 자산시장에 쏠리게 되면서 자산 버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제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소위 말해서 빵주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시면 매일매일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주요국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가 울퉁불퉁하고 또는 U자형, W자형의 경제를 예상하는 상황, 그리고 주요국 국가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저희는 이런 2020년 하반기 이런 경제 환경에 맞추어서 투자 전략을 마인드 더 갭이라는 타이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시면 스크린도어 아래 보시면 Please mind the gap 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틈새를 조심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발이 끼이는 걸 조심하라는 뜻인데요. 지금 현재 다 아시는 것처럼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국 국가들은 민간 부분이 경제 활동에 돈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돈을 투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는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에 필적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돈을 푸는 상황은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비상 상황을 메꿀 수 있는 상황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게 되면 국가 부채 문제가 상당히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세계 또는 미국, 뭐 유럽 이런 나라들의 공이 거의 20% 가까이 올해 연말이 되면 국가 부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올해는 대부분의 나라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GDP의 하락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는 줄어드는 가운데 부채는 늘어나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컬었던 나라들이 국가 부채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위기를 겪었던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이머징 국가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하반기에 선진국에 주목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레이션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든지 민간 부분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일부 시중은행이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를 지탱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용을 당길 수 있는 우량한 사람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부자들은 우량한 자산을 거의 뭐 금리가 제로 금리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돈을 빌려서 우량한 자산을 취득하게 되고요. 우량한 자산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우량 주식들이 폭등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용등급이 좋은 선진국 채권의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하는 또는 뭐 제로 금리에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이건 채권이건 버블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에 대처해서 저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점은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여력이 있는 국가에 투자하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요국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쭉 줄어들다가 2020년 들어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금리는 하락해서 이제 금리의 수준이 제로 금리 수준까지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명목 성장률에서 국가의 이제 10년짜리 금리를 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경기를 부양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건데요. 왼쪽에 이렇게 플러스 막대 그래프가 큰 쪽은 아무래도 그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경기를 부양할 때 탄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국채를 많이 찍어서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클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보니까 대충 선진국 국가들이 대부분인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하반기에 선진국에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중국 증시가 또 핫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머징 국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중국은 투자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에 직면할 텐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 중국이 단 6개월 만에 주가가 폭등을 해서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안 가서 2, 3개월 만에 주가가 3,000포인트대로 급락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투자가들이 한때 마음으로 즐겼던 기쁨이 실제 본인의 자산의 손실로 이어졌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머징 국가들은 그 지수의 상승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부 정책에 의해서 또는 유동성에 의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금융과 실물이 괴리가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안정적이고 그 재정 정책의 여력 이것들이 풍부한 나라들의 투자자는 이런 컨셉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저희는 아무래도 탑픽으로 미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탑 50위 정도의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50위 기업을 살펴보시면 아마도 70에서 80% 정도는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다 랭크되고 있을 텐데요. 이런 측면만 봐도 전 세계의 경제는 또는 금융은 미국이 이끌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불안해진다는 이런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히 미국을 위시로 한 선진국에 투자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거품론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하겠다는 이런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에 투자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재빠르게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마인드 더 갭의 A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A는 저희가 이제 얼터너티브 대안 투자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생각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자본 차익을 기대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안 투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배당주 개념에 대한 주식들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배당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자는 이런 의미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제로금리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전통주 또는 그 통신주 이런 주식들 위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다른 그 미래 성장 산업의 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도 이런 업종의 주가들은 상당히 상승폭이 제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매도 불구하고 그 주가의 반등이 낮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배당주 관련된 컨셉에 좀 투자해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작년부터 늘상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금에 대한 투자입니다. 금만큼 지금 현재 세상에서 좋은 투자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금에 대한 매력은 상당한데요. 첫 번째로 전 세계가 이렇게 돈을 풀고 있을 경우에는 금 가격은 끝도 모르게 가격이 상승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금은 달러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부는 금을 사게 된다면 이것이 달러를 해칭할 수 있는 이런 주요한 자산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위기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고, 위기가 재현된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제일 선호하는 자산이 바로 금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금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하반기에 가져가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좀 약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금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가져가는 가운데서도 그 달러에 대한 그 보유도 일정 부분은 항상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러에 대한 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방향성을 생각하고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시기에 이것이 이제 해칭하는 수단으로서 자산을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금과 달러 이 정도의 자산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항상 25% 정도의 비중을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항상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패러다임 이니셔티브에 주목하자 이런 뜻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놨는데요. 보시면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탑 10에 들어간 종목이 무려 3개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다 아시겠지만 빅7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종목이 다수 들어갔는데요. 부동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물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IT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통산업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미래를 선도할 만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투자가들이 몰리면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그 우리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는 이와 같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 산업에 관련된 종목에 집중하고 이런 그 주식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문제를 최근에 일으키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그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그 상승 탄력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주 관련된 섹터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최근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왜 내 주식만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요즘에 뭐 핫한 유행어로 빅7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여기에 관련된 주식
투자하는 상품이라든지 직접 투자 뭐 이런 데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해외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빵주라든지 전기차 뭐 이런 바이오 이런 주식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지수상으로 보면 한 250%뭐 이렇게 올랐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션 자산 가격이 버블이 생기는 기간 동안에 그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당시에 무려 8.5배 정도 상승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겨우 2.5배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버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주식들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컨셉은 마인드 더 갭의 GAP를 항상 생각하자. 하반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 수 있는 선진국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대안 투자를 항상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제로금리라든지 저금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받고 싶지만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저희가 그 위험한 단지 일들을 많이 준다고 그 채권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회사채 중에서도 투자 등급 가능 채권에 투자하자.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를 생각해 보면 패러다임 이니셔티브. 세상이 변할 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하자. 이런 게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ELF에 대한 그 관심도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만 보면 ELS 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독일 금리 연계 채권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런 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쪽의 상품들이 고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또 다른 위기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주요 중앙은행과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런 그 ELF라든지 ELS 또는 이제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재 관련돼서 DLS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도 일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정리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의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이것이 빠지면 경제가 정상화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 관련된 투자 상품에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GAP를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만 그렇게 몰빵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위험을 해칭할 수 있는 이런 대체 수단을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서 우리는 그 통화분산이라든지 일부 위험 자산을 해칭할 수 있는 금과 같은 자산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조재성 부장님과 함께 유익한 강연 함께 하셨는데요. 제 두 번째 강연도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선진국 투자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중국은 급등락이 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네요. 급등락이 심한데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중 분쟁으로 인해 중국 증시가 영향을 받는데 이제 트럼프 재선 성공 및 실패 시나리오에 따라서 중국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질문이 있네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중국 증시가 5천을 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증시가 올랐다고 하지만 3,000포인트대 초반이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고점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문 투자가들이야 증시가 급변동할 때 샀다 팔았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증시가 급변동하는 것에 대한 원인조차도 파악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저희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의 자산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이런 유일한 방법은 변동성이 적고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뭐 개인 투자가들이 조그마한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급변동이 심한 이머징보다는 그 선진국 특히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시가총액 대부분 대부분의 종목은 대부분 미국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이런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부상하는 것과 그리고 권력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아무래도 그 위험성이 큰 중국보다는 공격하는 미국에 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패러다임 투자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주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는 내년에도 나오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희망적인 가능성만 보고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것은 혹시 뭐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바이오가 사실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바이오는 그 신약을 잘 개발하면 국가가 여기에 동승해서 성장할 수 있고 그 회사의 가치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죽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약이 있다면 아마 그 약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바이오는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베타가 좀 크기 때문에 일부 급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옥석을 잘 가린다면 삼성 바이오와 같은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안전자산 투자와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시점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보유 비율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면 좋을지 이제 의견을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 신한금융그룹에서 자산 관리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권유하는 그 위험 단계별로의 자산 배분 비중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진은행들이 고객 자산 관리할 때 투자자산 쪽에서 자산 배분 비중을 권유하는 그 모델을 저희가 원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금융시장의 위험 지표들이 많이 안정돼 있고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시장을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위험자산을 6, 안전자산을 4 정도 보유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6대 4 정도를 권유하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 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5대 5 정도, 더 안 좋아지면 뭐 4대 6,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2대 8 정도를 저희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통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6대4 정도로 가져가는 거를 여러분들의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정도의 자산이면 혹시라도 금융시장이 다시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자산을 위험자산으로 시프트해서 빠르게 본인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강연을 해주신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조재성 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